드디어 공개된 에일리언 시리즈의 후속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 분석부터 새로운 괴물의 등장, 후속작에 대한 감독 오피셜까지 전부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로물루스에는 새로운 인간형 에일리언이 등장합니다. 이 에일리언이 자신을 낳아준 K의 젖을 빠는 장면이 정말 끔찍했었는데, 사실 감독은 이 부분을 미리 영화 속에 암시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웨이랜드 유타니의 로고 바로 위에 늑대의 젖을 빠는 로물루스가 그려져 있었죠. 신화에 따르면 로물루스는 늑대의 젖을 빨고 자라 늑대의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일리언도 K의 젖을 빠는 장면에서 그녀의 능력을 습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형 에일리언이 레인과 싸울 때 다른 에일리언보다 유달리 지능이 높은 모습이 많이 비춰졌었죠. 또 인간형 에일리언이 웃는 섬뜩한 장면에서도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DNA와 제노모프의 DNA가 결합되며 인간형 에일리언은 인간보다 고차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 여유로운 웃음을 지은 것 같죠. 인간형 에일리언이 인간을 창조한 엔지니어와 닮아 있는 것도 의도된 연출로 보입니다. 인간보다 우수한 엔지니어와 닮을 정도로 인간형 에일리언이 뛰어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참고로 원래 K는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아빠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K가 오빠에게 임신을 숨기는 것을 보아서는 떳떳하지 못한 임신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K와 비오른이 사촌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운 장면이 연출된 것을 보면 설정상 아기의 아빠는 사촌 비오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외로 에일리언 시리즈는 출산 및 양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앤디의 앞쪽 통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터진 채로 죽어 있었고, 희생자들 중에는 남자 승무원들의 모습도 비춰졌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초창기 각본가 댄 오베너는 제노모프의 공격이 최대한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강간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첫 희생자를 남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남성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관객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일리언 시리즈의 첫 번째 희생자도 남자인 케인입니다. 댄 오베너는 동성 강간을 통한 임신에 공포를 심어주려고 했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벽에 붙어있는 이유는 제노모프가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용하도록 수집해둔 개념입니다. 제노모프의 진화 단계는 총 5단계로 여왕이 알을 낳으면 이 알에서 페이스허거가 부화해 숙주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임신이 끝나면 숙주의 가슴에서 배아가 튀어나오고 빠르게 성장해 우리가 아는 제노모프의 모습이 되죠. 이때 페이스허거가 숙주를 찾기 쉽도록 일부러 제노모프가 사람들을 고치처럼 벽에 고정시켜 둡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페이스허거가 숙주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페이스허거의 디자인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끔찍합니다. 페이스허거는 두 개의 손이 얼굴을 감싸지고 있는 모양으로 그 가운데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닮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에 결합하면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애무할 수 있게 보완되었다고 하죠. 오마주 장면. 로물루스의 감독 페데 알바레즈는 에일리언 시리즈 찐팬답게 영화 곳곳에 전작들의 오마주를 숨겨놓았는데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등장하는 머더. 원래 에일리언 1 노스트로모어의 본체 프로그램이 머더 6000이었죠. 이번에는 머더 9000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습니다. 앤디가 제노모프를 처치하고 멋있게 내뱉던 대사 유 비치는 에일리언 2의 주인공 리플리가 울분에 차 내뱉는 대사를 패러디한 것이었죠.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는 식사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식탁 위의 새 소품이 앤디와 레인이 처음 식사하는 테이블 옆에 놓여 있었죠. 또 영화 중간에는 노스트로모어의 모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레인이 총을 든 이 장면도 에일리언의 오마주 장면인데요. 에일리언2에서 주인공 리플리가 여왕 에일리언 둥지를 불태우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죠. 레인이 들고 있는 총 또한 리플리가 소지하던 펄스 라이플의 초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인조인간 롭의 등장입니다. 노스트로모어에서 과학장교 로봇이었던 애쉬가 코벨란호에서도 등장했는데 1편에서 목이 분리된 모습을 오마주하듯 이번에도 상하체가 분리된 채로 나타났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롭을 연기한 배우 이안 홈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안 홈은 에일리언 1 출연 당시 48세로 2020년 향년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이번 작품은 AI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 배우가 AI로 재창조된다는 소문을 듣고 배우 본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다른 잠재적 배우의 역할을 뺏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인조인간을 연기할 수 있는 다른 배우들을 직접 캐스팅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주장이죠. 이들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설정 파괴입니다. 에일리언 1에서 애쉬는 목이 분리되었고 이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애쉬가 아니라 이후 웨이랜드 유타니에서 롭의 얼굴로 모델만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인데, 이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일리언에서 애쉬는 회사의 특별 명령을 받아 비밀리에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애쉬 얼굴의 인조인간이 우주선에 실리면 다른 승무원들은 그가 혼자만 다른 특별 임무를 하는 게 아닐까 의심할 테니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조인간의 얼굴을 재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애초에 롭의 컨셉 자체가 회사의 명령을 최우선시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목숨은 희생해도 된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로뮬루스 영화 내에서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감독은 여러 인간 중 애쉬를 재등장시킨 것 같네요. 이번 영화에서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팬들 사이에서는 제노모프에게 눈이 있는지 없는지 논쟁을 벌여왔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시각이 없고 체온과 소리만으로 사람을 인지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시켜줬죠. 20세기 센츄리 스튜디오 로고도 반가운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20세기 센츄리 폭스였지만 폭스사에서 디즈니로 영입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호러 시리즈의 앞에는 색깔이 무섭게 바뀌는 것도 기존 에일리언 시리즈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말 분석. 영화에서 르네상스 정거장이 왜 버려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정거장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추측해보면 이 제노모프가 실험실을 탈출해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번식하면서 정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여정에 떠난 아이들도 제노모프와 페이스허거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사망하게 되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에일리언 시리즈 팬들에게 익숙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주인공이 동명 포드에 들어가 잠이 들며 마지막 탐사보고가 나레이션으로 흐르는 장면이죠. 이번에도 여주인공 혼자 살아남아 이바가로 향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결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여주인공이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노모프의 공격을 뚫고 레이는 결국 꿈꾸던 이바가에 앤디와 함께 가게 되죠.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이바가는 레인의 추측대로 잭슨의 별 식민지보다 더 행복한 곳일까요? 애초에 잭슨의 별은 레인의 아버지가 희망을 찾아 넘어온 곳이었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세계관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건조한 황무지가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업자나 소외된 사람들 뿐이죠. 레인의 아버지는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개척자로서 새로운 별에 왔지만 잭슨의 별은 웨일랜드 유탄이 회사의 철저한 통제 속에 자유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식민지는 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감시와 규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하고 일을 하지만 막상 행복한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감독이 이 부분을 스치듯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 앤디가 길거리 야바이꾼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레인이 저런 거 다 사기야 알려줍니다. 그러자 앤디가 저거라도 하지 않으면 월세를 어떻게 낼 거냐고 되묻는 장면이 있었죠. 이 대사는 식민지에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돈이 결국 월세라는 형태로 자본가에게 흘러가 노동자 계층은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상징하죠. 애초에 웨일랜드 유탄이는 타임스 선정 최악의 기업에 꼽힐 정도로 악명 높은 기업입니다. 우주선 제조부터 인조인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겉으로는 좋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선전 문구를 내세우지만 Shaping new worlds for every man, woman, and child. Weyland-Yutani, building better worlds. 실제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끝없이 이용할 뿐이죠. 이전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도 이들은 돈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비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불공정 계약을 넘어 이제는 계약을 멋대로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 노동자들을 노예 수준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회사도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1세대에서는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2세대는 다릅니다. 회사의 악독한 운영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은 더 이상 기업을 믿지 않죠. 아이들은 탈출을 위해 코벨란호에 탑승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또 한 번 불행으로 가득합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레이는 마지막 희망인 이바가로 향하지만 이바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로물루스와 프로메테우스, 코벨라노의 과학장교는 아이들에게 검은 액체를 건네주며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 말합니다. 이 검은 액체는 인간과 제노모프의 결합으로 업그레이드된 인류를 만드는 용도로 마치 로물루스가 인간과 전쟁의 신 마르스와 결합한 것을 본떴죠. 사실 회사에서 개발한 검은 액체는 원래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편에서 엔지니어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액체를 풀어 지구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이 스스로 유사한 액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 액체 때문에 죽고 말죠. 기술의 발전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상징이 앤디인데요. 레인의 아버지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구형 모델 앤디는 원래 야바이가 사기인 줄도 모르고 관심을 보일 정도로 지적 모델이 낡은 인조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델이 업그레이드되자 문을 여는 속도 등을 정확히 계산해 연구소를 탈출하는 등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이죠. 그러나 똑똑한 앤디는 결정을 내릴 때 레인과 친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며 친구들의 목숨을 잃게 합니다. 유전자 조작도 마찬가지인데 로물루스 연구소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연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에일리언에게 죽음을 당하고 르네상스 정거장은 버려지면서 개선을 위한 변화가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영화의 제목은 왜 로물루스로 지었을까요? 로물루스에게는 원래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정거장도 로물루스 연구소와 레무스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죠.
신화는 형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배신하는 내용으로 그릇된 형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은 로물루스 신화와 반대되게 올바른 형제 코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식민지 아이들의 끈끈한 모습을 많이 비췄죠. 결국 르네상스 정거장의 연구가 실패로 끝나고 식민지 아이들이 대부분 죽어 승자인 로물루스보다 패자인 레무스가 영화의 이름으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감독은 일부러 로물루스라는 이름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로물루스의 이름이 7글자여서 에일리언 시리즈 7번째 영화임을 상징하기 위해 제목을 로물루스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비하인드. 처음 시작할 때 로물루스는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일부러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연출했었죠. 하지만 우주는 결코 적막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보통 물체의 진동이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는데, 우주는 대부분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사실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가 공기 대신 진동하기 때문에 이 진동을 탐지하면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나사에서 발표한 실제 우주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실게요. 과학장교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유전자가 생쥐의 유전자와 25% 비슷하다며 생쥐 실험이 끝났으니 검은 액체를 챙겨가라고 전달해줍니다.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실제로는 인간과 생쥐의 유전자가 최대 99%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쥐는 각각 3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단 300개의 유전자만 다르다고 하죠.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그린 스크린을 싫어해 모든 크리처와 세트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쉬운 장면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슴이 터진 채로 죽어 있었던 장면이나 인간 괴물이 죽는 장면 등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어둡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세트장 전체를 만들다 보니 현장감은 있었지만 자극적이고 스릴 있는 장면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되었죠. 또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비해 캐릭터들 간의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갱스터 힙합 느낌의 나바로, 투철한 군인 느낌의 타일러, 까칠한 비오른이 서로 감정 대립을 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막상 스토리는 에일리언의 한 명이 공격당하면 그 사람을 구하려 하다 막상 다른 사람이 죽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물론 식민지 아이들이 혈연, 우정, 사랑 등 다양한 관계로 묶여있어 서로를 꼭 구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이들 중에도 배신을 하는 악역 캐릭터 등이 있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미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 스토리를 완성지을 후속작 줄거리를 완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커버넌트 2에서는 전작들의 주인공이었던 데이빗이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어 인조인간의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죠. 원래는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려 했지만 커버넌트가 부진하면서 제작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 로물루스 반응이 좋다면 커버넌트 2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현재 개봉 중인 로물루스는 실관람객 평점 9점으로 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일리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에일리언의 등장만으로도 영화를 감상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영화 에일리언 로물루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